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축제 계절 5월입니다. 이 5월 만끽하고 계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짐 정리에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듦이 쌓여서 5월은 아니더라도 6월에는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네, 너무 늦지 않게 문화예술을 좀 하면서 풍성한 좀 늦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 문화 연예 분야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왔는지 살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첫 번째 생생 코멘트인지 만나보시죠. 기적 같은 경험. 40살의 나이에 데뷔하고 3개월 만에 음원 차트를 점령한 가수 조재즈가 감격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GD의 곡들을 앞질렀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조재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데뷔 3개월 만에 돌풍 소식 전해주시죠. 조재즈, 그러니까 패션을 전공을 했고요. 네. 인테리어업이 본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이 잘 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쯤 바를 하나 한남동에 차렸어요. 근데 그곳에 연예인들이 참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온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작사, 작곡에 정말 능한 사람이죠. 안영미 씨입니다. 네. 안영미 씨가 조재즈의 노래를 들었던 거죠. 조재즈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 다비치의 모르시나요? 이 곡이 최애곡이라고 해요. 이 곡을 들려줬는데 그 곡을 들은 안영민 씨가 음반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듣는 현장에 고경표 씨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날 술을 안 마시겠다고 했다가 이런 노래를 듣고 술 한 잔 안 마시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꼭 음반으로 내야 할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이 조재즈 씨의 목소리로 다비치의 2013년 곡이죠. 모르시나요? 이 싱글 앨범이 나왔던 거고요. 이 앨범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GD의 투 배드를 꺾고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재즈 씨가 지난 주말에 지상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금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넉 달 정도 된 거거든요. 지금 1933만 회 조회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사실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누군가의 SNS 계정에 올라왔다고 해요. 그런데 계정에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5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음원 차트가 그 이후에 40단계, 50단계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급기야 GD를 꺾은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데뷔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대세 가수 반열에 오른 건데요. 대중을 사로잡은 이 조재즈만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한 번만 듣지 못하는 그런 음색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목소리 좋은 사람들 음색 깡패라고 하죠. 음색 깡패의 주인공이에요. 음악 첫 소절, 노래 첫 소절을 들으면 감탄을 하게 되고요. 노래를 끝까지 다 듣게 되면 감동하게 되는 목소리가 조재즈 씨만의 어떤 특별한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저희가 뮤직비디오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한 테크닉이 없습니다. 요즘 네. 아이돌들의 화려한 뮤직비디오, 엄청난 테크닉을 동원한 뮤직비디오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 의상을 입고 배경도 검정색이에요. 네. 5분 정도 되거든요. 저 뮤직비디오의 길이가. 요즘 곡들이 거의 뭐 3분에서 짧으면 2분 30초 정도 되잖아요. 그 곡들의
2배가량 되는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듣게 만드는 목소리만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재즈 씨의 별명, 별칭이 목소리로 얼굴을 이긴 가수잖아요. 뭐 본인이 스스로 입증해낸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봤습니다. 네, 아까 고경표 씨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뭔가 소주 한 잔과 잘 어울리는 그런 호소력 짙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의 명곡에 출연을 해서 첫 출연 만에 우승을 했다고요. 그렇죠.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을 불렀거든요. 네. 저도 사실 조재즈 씨를 잘 몰랐다가 이승철 씨의 서쪽 하늘 이 관련 영상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어떤 가수지 하고 봤다가 조재즈 씨의 모르시나요까지 여러 차례 보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저 같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출연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대중들의 주목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된 건데 이 조재즈 씨의 남다른 가창력에 시청자들 상당히 마음이 울컥거렸다, 이렇게 감동받았다 이런 평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모르시나요? 조재즈 씨의 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거고요. 무명의 조재즈 씨가 유명인으로 우뚝 서게 된 계기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남동에 바를 차리게 된 게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바를 차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어서 20대 때부터 여러 오디션에 지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듭 실패하면서 아, 내가 노래 부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였고요.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꿈이 이루어진 무대가 되었네요. 네, 일각에서는 급격한 차트 상승세로 인해서 사재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무명 가수가 차트 상위권에 자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요. 조재즈 이에 대해 당당하게 해명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사실 조재즈 씨가 소속돼 있는 그 소속사가 그럴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조재즈 씨가 직접 방송에서 밝혔죠. 네. 그리고 지금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조재즈 씨의 매니저이기도 하면서 소속사 대표가 바로 로코벨이 안영민 씨예요. 상당히 당당하지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지 않았으니 당당한데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조사받는 곳에 연락까지 했다고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재즈의 향후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기대가 큰데요. 앞으로 자작곡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곡 앨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맛배기 장면이 좀 나왔어요. 곡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ST 참여 계획도 알리고 있고요. 또 팬미팅, 콘서트 같은 다양한 무대 계획도 지금 알린 상황입니다. 광고와 드라마 같이 이 음악 외적인 활동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의 확장도 검토 중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주말에 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 모습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또 성형한 사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1998년에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참 재미있게 했는데 그날 보여준 일상의 모습들이나 조재즈 씨의 어떤 개성 있는 외모라든지 이 화법 자체가 저는 상당히 예능감이 있는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봤습니다. 연말까지 스케줄이 가득 차 있다고 하니까요. 조재즈 씨의 팬들은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뭐 조재즈 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나이 들어가면서 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걸 많이 느끼게 되잖아요. 지난해 다르고 또 재작년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한계를 많이 짓는데 꿈을 계속 품고 그와 관련된 노력을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드림스 컴트루, 꿈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나이에서든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조재즈 씨를 봤는데 일단 40이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가수 데뷔를 보통 10대에 하게 되는데 당당히 40대에 실력과 진정성만으로 당당히 차트 상위권에 자리한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5만 원의 학생증 대여. 네, 5월 대학 캠퍼스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웬만한 콘서트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기 연예인들이 대학 축제에 출연하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학생증 대여와 함께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암표 관련해서 일부에서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대학가에서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는 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제는 축제 시기인 5월과 10월 되면 대학가가 또 골머리를 앓는 이슈 중에 한 가지 이슈가 됩니다. 대학 축제라는 게 이제 그동안 가까이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무대에 가까운 곳은 이제 재학생들만 볼 수 있도록 재학생 존으로 만들어 놓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건 멀리서 보면 점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이 재학생 존에 들어가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로부터 암표를 구입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재학생 전용구역 학생증과 뭐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재학생 휴대전화로 전자 입장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SNS상에 저렇게 5만 원에서 10만 원 주면 학생증 빌려주겠습니다. 이런 글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린 신분증으로 입장용 팔찌를 어떻게 받는지 이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아예 이 구매자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가져오게 해서 즉석에서 인증을 받아주기도 합니다. 사실 아이돌 콘서트를 가게 되면 한 번 콘서트 가는데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티켓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축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 아이돌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비용 지출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이런 암표 거래가 지금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학교 입장에서는 이 부정거래 학생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입장권 배포를 영구 제한하겠다. 이런 대안까지 나오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 우려가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간과하고 쉽게 용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암표 거래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 이렇게 티켓을 구매하는 일반인들이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사항, 숙지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대학 축제에는 정말 스타 아이돌들이 출연을 하는 만큼 이 스타 아이돌들의 스케줄을 두루 따라다니는 혼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마들이 전문가 그 이상으로 뭐 촬영을 해서 팬과 공유하는 문화가 이렇게 두루 퍼져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암표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가 17,000원짜리 입장권의 시세가 20만 원, 30만 원 정도에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콘서트 티켓 가격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맞습니다. 네, A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정가 18,500원이 이제 축제에서 가수들을 볼 수 있는 가격인데 5배 비싼 7만 원에서 10만 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B대학 같은 경우는 정가가 17,000원인데 암표로 거래되는 가격이 20만 원에서 30만 원가량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난해 A대학 같은 경우는 뉴진스, 잔나비 등이 무대에 섰고요. B대학 같은 경우는 아일릿, 에스파, 태양 등이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 B대학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제 지류 입장권, 종이로 된 입장권 대신에 구매자의 이 카톡 계정으로 모바일 입장권을 보내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축제 입장 시에 이제 해당 화면을 보여주고 입장을 하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부 학생들이 공기계를 활용을 해서 암표를 거래하고 있는 건데요. 입장권 판매자의 이 카톡 계정을 공기계에 일시적으로 옮긴 다음에 이걸 이제 구매자에게 넘겨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들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대학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각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암표 거래를 막을까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무슨 뾰족한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B대학 응원단 같은 경우는 암행어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이 암행어사 제도가 이 B대학 응원단의 응원단원들이 일반 구매자로 위장해서 암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을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이 암표 판매자가 판매하는 입장권을 무효화하는 방식인데 사실 대학 축제가
벌어지게 되면 그날 관객이 요즘엔 뭐 10,000명을 넘어서는 게 보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응원단의 수는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또 C대학 같은 경우는 온라인 입장권 또 QR코드하고 이 구매자의 신분증을 비교해서 개인정보가 일치해야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대학 같은 경우는 축제 입장권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번호로 안표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입장 시에 입장권에 적힌 고유 번호와 구매자의 이름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안표 거래가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다고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보면 현장에서 안표를 매매할 경우에 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지금 현장에서 안표를 매매할 경우에요. 현장이 아니라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많이 경우가 거래하더라고요. 많죠. 네. 중요한 건 온라인 구매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각 대학의 인기 연예인 섭외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일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명 아이돌 섭외가 총학생의 능력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한다는데요. 연예인 섭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대로 대학 축제가 가도 괜찮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산의 한 대학 같은 경우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대동제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무려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내걸었고요. 최고의 가수 3팀과 또 정상급 가수 3팀 이상 섭외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해 이 대학의 축제에 이 뉴진스 또 아이들, 지코 같은 유명 아이돌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축제 비용으로 지난해에도 3억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대학 입찰 공고와는 달리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2억 1천만 원 정도로 가수 7팀에서 8팀을 섭외하는 방향으로 지금 축제를 준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축제가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겠다는 것이 학생회 측의 입장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상황이 비슷해요. 이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의 경우는 축제에서 1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 비슷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 여러 대학들이 1억에서 2억 사이의 비용을 축제에 쏟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는 게 사실 학생들의 등록금이 학생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또 학생들의 복지 예산으로 쓰이는 게 맞잖아요. 어찌 보면 사실 예산이라는 건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인 예산에서 특정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예산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제기됩니다. 네, 예전에 개그맨 장동민 씨가 축제 현장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니까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뼈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사립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각 대학들이 축제 때마다 연예인을 섭외해서 이렇게 출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부르자니 좀 학우들의 원성이 자자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금 학생들 수요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이제 대학들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다른 학교하고 비교가 되죠. 왜냐하면 학교가 축제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5월 아니면 10월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학교는 누구누구 온대, 너희 학교는 누구 와? 이런 얘기들을 SNS상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총학생회 또는 학교 본부 쪽의 비난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비교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비싼 예산 들여가면서 아이돌 가수들을 모셔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대학의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축제 문화가 바뀌었다는 게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운동권 가수들이 주로 대학 축제 때 섭외되는 1순위 가수들이었어요. 뭐 대학마다 이제 청년 문화라는 게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학가를 보면 청년 문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 외에는 관심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낭만을 추구하는 대신에 경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 대학 축제가 활용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대학 축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직접 기획에 나서고 축제를 주도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대학 축제에서의 학생들의 입장은 소비하는 주체가 됐어요. 기획하거나 함께 즐기지 않습니다. 즐기는 문화는 아이돌 가수들이 왔을 때 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낭만이라든지 공동체의 유대감 형성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에서 대학 그 특유의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샤이니는 영원히 5명. 네, 지난 25일 그룹 샤이니가 17주년 컴백곡으로 종현의 노래를 담아 그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 타이틀곡 포에트 아티스트가 멤버 종현 작사 작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곡 레게 리듬이 가미된 일렉트로 팝 장르의 곡인데요. 가사가 이제 시인이자 예술가로서 문학적, 시적 허용을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적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샤이니 특유의 청량하면서도 부드러운 보컬 실력이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곡이 안타깝게도 2017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 멤버죠. 종현이 샤이니를 위해서 작사 작곡한 그런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 이제 나를 기다려왔다 말해줘. 왜 이제 왔냐 투정 부려줘. 내가 네 꿈이라 말해줘. 유일한 빛이야. 넌 활짝 핀 꽃이야. 시적 허용이 가능해. 너의 아름다움에 지쳐 어지러워 난.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샤이니 종현의 어떤 서정적인 정서가 가사에 그대로 배어 있는 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 역시 멤버들의 모습, 뭐 멤버들의 또 뛰어난 퍼포먼스 함께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이 곡을 통해서 명불허전 샤이니의 모습, 샤이니의 음성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9년 만에 5인조 완전체 앨범입니다. 샤이니 팬들에게는 이번 앨범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을 것 같은데요. 요즘엔 뭐 팬덤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샤이니의 팬덤이 샤이니 월드지요. 샤월이죠, 샤월. 네, 맞습니다. 샤워월에게는 상당히 울컥할 만한 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18년 1월에 발매된 종현의 유작 제목이 바로 이 포에트 아티스트지요. 네. 그러니까 종현의 유작명과 샤이니의 17주년 새 싱글명 같다는 거죠. 뭐 팬들에게는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앨범이고 의미가 깊은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종현을 추억하자면 종현이 참 작사에 탁월했던 맞습니다. 그런 멤버였죠. 네. 2009년에 샤이니가 불렀던 줄리엣 공동 작사에 참여를 했던 곡이기도 했고요. 이후에 뭐 이하이 씨의 한숨이라든지 또 아이유 씨의 우울시계, 김혜림 씨의 노모 같은 곡들을 썼습니다. 솔로 앨범 물론이고 여러 가수들의 앨범에 작사가로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특유의 신선하고 분위기 있는 서정적인 이 글들을 많이 쓴 거죠. 특징이 있다면 감정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해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사실 아이돌 곡들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영어가 너무 많죠. 네, 사실 맞습니다. 우리말보다 영어 가사가 훨씬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 글쎄요, 그게 이제 K-팝을 향한 곡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많은 팬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가수가 우리 앨범을 낸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어가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종현의 곡은 좀 다르죠. 외국어 사용이 적다는 점에서도 대중들에게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낸 이 싱글 앨범, 그러니까 종현이 진심을 다해서 적은 가사를 샤이니 멤버들이 진심을 담아서 부른 곡이라고 할 수 있죠. 각자의 뛰어난 보컬 실력으로 이 곡을 완성해낸 겁니다. 뭐 사실 곡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작사, 작곡에서 머무르면 곡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부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네. 들어주는 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로소 이제 완성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포에트 아티스트 17년 동안 샤이니의
곁을 함께해준, 오랫동안 함께해준 이 샤이니 월드에게는 그야말로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현이 떠난 이후에도 샤이니 남아있는 4명의 멤버들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5명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종현과 늘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렇게 종현의 곡으로 팬들과 함께 의미 있는 17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싱글은 디지털 음원뿐만 아니라 실물 앨범으로도 발매가 됐는데요. 총 2가지의 실물 앨범 중에는 샤이니 멤버들을 상징하는 캐릭터 스티커와 또 인형 패키지가 포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팬들의 감동을 자아낸 게 바로 종현 버전의 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전에 자주 사용했던 이 이모티콘을 그의 필체로 인형에 그대로 담아낸 겁니다. 해당 패키지 그룹 내에서 둘째였던 종현을 기리면서 세컨드 본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는데 특히 SM의 섬세한 연출도 돋보입니다. 지난 19일 샤이니 공식 유튜브 채널엔 5개의 인형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네. 샤이니가 지금도 5명 함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30초 분량의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조회수 10만 회를 돌파했고요. 또 댓글도 1000여 개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종현아 함께해줘서 고마워. 제목 보자마자 눈물 났다. 감동했다. 이런 댓글들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 SM이 이번 앨범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종현을 언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했다. 이런 후문이 들립니다. 네네. 왜냐하면 자칫 의미가 변질되면 종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망자를 자극적으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SM 단순한 음원 발매를 넘어서서 팬들과 멤버들 더 나아가서 이미 세상을 떠난 이 종현까지 배려하는 따뜻한 형식의 프로모션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네, 샤이니는 18일부터 22일까지 샤이니 위크를 열었고요. 또 컴백 이틀 전인 지난 23일부터 4일간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뜨거운 인기와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콘서트 총 3회 진행이 됐는데 시야 제한석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시야 제한석까지 다 팔렸다고 합니다. 총 3만 2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샤이니 17년 동안의 저력을 그야말로 제대로 입증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력한 티켓 파워 재입증을 했는데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팬들이야 공연장을 직접 찾아갔지만 글로벌 팬들 중에 샤이니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팬들, 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무려 81개국 지역 팬들도 이번 공연 함께 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샤이니가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써왔던 탄탄한 음악적 서사 그리고 팬덤인 샤이니 월드의 소중한 추억을 무대 위로 표현해내서 에세이 같은 무대를 꾸몄다. 이런 지금 목소리가 들립니다. 총 4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서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이 샤이니의 명불허전 이 보이스와 그리고 중요한 퍼포먼스들 뿐만 아니라 눈에 띄는 건 또 샤이니의 팬들이 샤이니에게 선물 같은 모습을 네.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샤이니 월드가 그린, 블루, 민트 이렇게 3가지의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이번 콘서트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해요. 사실 그린, 블루, 민트 이 3가지 컬러의 옷을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 그린으로 입었습니다 오늘.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객석을 봤을 샤이니 멤버 4사람 또 하늘나라에 있는 종현 씨까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팬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있죠. 그런 모습이 바로 떼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떼창까지 함께하면서 샤이니 멤버들 감동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콘서트 말미에 팬들에게 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이렇게 샤이니를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길, 행복한 길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자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저희의 희망이다 라는 소감을 남기면서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샤이니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키니를 입은 상큼한 소년들의 이미지, 누난 너무 예뻐를 부르면서 누나들의 시선을 장악한 그 소년들이 17년 후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샤이니 그 이름 그대로 17년 동안 한순간도 빛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그 K-팝의 선두주자로서 지금은 더 한층 더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샤이니가 2008년에 데뷔한 이후에 트렌디한 음악 그리고
모습도 굉장히 트렌디했죠. 네. 젠더리스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대를 앞질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 왔습니다. 뭐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서 K-팝의 어떤 지향점 을 또 새롭게 보여주기도 했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장르와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서 아이돌 음악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아이돌 그룹이 바로 샤인입니다. 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뭐 뉴욕, 런던, 파리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글로벌 K-팝 열풍을 이끈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영국에서는 한국 아이돌 최초로 단독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면서 한류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던 그룹이기도 한데요. 샤이니가 2세돌 아이돌이잖아요. 어느새 5세대 아이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이니 이후에 3세대, 4세대, 5세대 아이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토양이 된 그룹이 샤이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샤이니 팬덤의 응원봉이 또 샤팅스타, 샤베트라고 있는데 정말 팬덤 사이에서도 유명할 만큼 그 발광력이 막 우주에서도 보일 만큼 정말 반짝이는데요. 그 푸른 빛이 샤월과 함께 영원히 빛났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진짜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죠. 축구팀 토트넘 핫스퍼가 41년 만에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북런던 시내를 도는 버스 퍼레이드를 펼쳤는데 환영 인파만 15만여 명이 몰렸다고요. 토트넘 팬들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지난 22일 이 새벽 시간에 잠 못 주무시고 이 경기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맨유를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이 버스 퍼레이드, 그러니까 토트넘 구단이 유로파리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든 무대입니다. 맨 앞에 선 주장 손흥민 선수가 우승컵에 입을 맞추면서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토트넘 버스가 지나가는 거리 곳곳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하잖아요. 네. 팬들이 깃발을 흔들고 환호하면서 함께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고요. 환영 인파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15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한 토트넘 팬에 따르면 네. 사실 우승할 줄 몰랐다고 하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있게 된 현실이 됐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 토트넘이 리그 17위였잖아요. 정말 안 좋았습니다. 네, 절대 우승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트넘 팬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트넘의 우승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건 뭐 단순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들 토트넘 팬들이 선택한 이제 팀과 선수 그리고 오랜 기다림의 의미가 담긴 감동적인 순간이 구현된 거잖아요. 팀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자부심 그리고 팬들과 선수들 사이의 어떤 특별한 유대감이 이번 우승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토트넘이 우승을 자주 하는 팀이었다면 이만큼 기쁨의 크기가 크지 네.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중요한 팀이긴 합니다만 네. 우승하고 지금 보여줬던 모습들 복귀를 해보면 좀 거리가 먼 경기력을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뭐 언제 우승을 했는지가 감감하신 분들한테 토트넘의 역사를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토트넘이 2007년 8년 시즌 리그컵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만에 이번에 트로피를 들어 올린 거고요. 그리고 1971년 72년 시즌 이 대회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대 우승팀이 바로 토트넘이었고요. 그리고 우승을 했던 게 1983년, 84년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즌 이후 41년 만이자 대회 통산 3번째 정상에 오른 겁니다. 이번 우승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다음 시즌이죠.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까지 얻어낸 겁니다. 뭐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도 상당히 이번 우승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0년에 이제 독일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를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무관의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토트넘에서 뛴 것만 10년인데 10년 동안
준우승만 3차례 했습니다. 네. 우승과는 상당히 뭔가 인연이 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보내왔죠. 손흥민 선수가 이 프로 무대에서 뛴 경기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619경기를 뛰었고요. 그 가운데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뛴 경기 수가 무려 454경기입니다. 454경기 끝에 우승 트로피에 입을 맞출 수 있게 된 겁니다. 구단 역대 최다패 리그 이제 17위라는 성적표에 한 방이 있었던 거죠. 극적인 맞습니다. 한 방이 있었던 거죠. 유로파 리그 우승 한 방으로 극적인 해피엔딩을 맞으면서 손흥민 선수 정말 뭐 월드 클래스라는데 이견이 없었잖아요. 네.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우리 축구사의 레전드, 토트넘의 레전드가 됐음을 확실하게 입증해냈습니다. 네. 그럼 짚어주신 것처럼 한국 팬들의 경우에는 무관인데 도대체 왜 토트넘을 안 떠나냐 이런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안 떠난 게 아니라 못 떠난 거다. 그동안 이런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포체티노 감독 시절이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을 하고도 아깝게 진 기억이 저도 되게 안타깝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손흥민 선수 너무 기뻤습니다.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감격의 소감을 전했는데요. 트로피를 들다가 이마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픈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네. 우승 세리머니 이후에 방송 인터뷰에 나섰는데 결승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볼 수 없었던 상처가 이마에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상처의 진실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혔는데요. 이 토트넘 공식 SNS 계정에 보면 영상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마 상처를 보여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손흥민 선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면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누가 밀어서 이마에 부딪혀서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뭐 하소연이라면 하소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기분 좋은 하소연인 거죠. 손흥민 선수의 표정이 상당히 이마에 난 상처와는 다르게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우승이 특히나 손흥민 선수에게 값진 이유, 그동안의 역경, 또 비판, 구설에도 마침내 꿈을 이뤄냈다는 점일 텐데요. 맞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사회적 차별을 계속 계속 받았습니다. 겪어왔죠. 네. 그렇죠. 경기 중에 또 SNS 상으로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조롱 또 혐오 발언을 수차례 받기도 했고요. 실제로 팬이 인종차별적 행동을 벌이면서 체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에게는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할 만했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에서 사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10위권 밖을 경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시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1992년 EPL 출범 이후에 구단 사상 최악의 시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순위였어요. 네. 잔류 마지노선인 17위를 기록하면서 폭망이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도 여러 악재가 겹쳤던 게 또 발부상을 입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넘게 결장을 하면서 뭔가 이 실전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신 협박으로 사생활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국내에선 이 부상 때문이 아니라 사생활 때문에 뭔가 정신력이 흐트러지면서 경기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뭐 차별이라든지 역경의 순간들 손흥민 선수에게는 경기를 앞두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더 강한 어떤 우승에 대한 동기, 책임감이 부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는 내내 우승하는 꿈만 꿨다고 하죠. 네. 그 꿈이 아니라 이제 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현실이 된 건데요. 비판과 편견에 대한 목소리들을 실력과 성과로 제대로 입증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지난 10년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들을 써 내려왔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끝나고 시상대에서도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선수가 주장을 맡아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야말로 새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뛴 한국 선수들의 기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한 한국 선수로는 4번째 선수입니다. 그 이전에 이 차범근 전 감독이 1980년과 1988년 두 차례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한 주역이 됐지요.
하지만 주장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김동진 선수와 이호 선수가 제니트에 소속됐을 당시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경험하기는 했습니다만 팀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던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의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록 몇 가지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프리미어 리그 통산 100골을 기록을 했죠. 네. 2023년에 기록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100골을 달성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프리미어 리그 역사를 본다면 전체 역사상 34번째 기록인 겁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한 기록이기도 하고요. 또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1-2022 시즌인데 손흥민 선수가 23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이 프리미어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득점왕이. 네. 이게 어마어마한 기록인 것이 네. 유럽 5대 빅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득점왕 기록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 50도움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2023년 3월에 세운 건데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50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토트넘 구단 내에서도 6번째로 많은 득점 또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했던 15년 동안 아시아 선수로는 전례 없는 다양한 기록을 세우면서 손흥민 선수 하면 축구의 역사 그 자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게요. 이 공격 득점왕 기록이 대단한 게 사실 토트넘의 페널티킥은 거의 케인 선수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정말 스스로 득점을 해낸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자, 손흥민 선수 가장 힘들 때 어쩌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가슴 깊은 좀 울림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케인 선수 언급을 하셔서 그렇지만 네. 케인 선수도 토트넘의 우승을 상당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승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팀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모드리치 같은 많은 레전드들이 팀을 떠난 상황에서 사실 잘하는 선수들이 팀을 떠났을 때 남아있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네. 책임감이라든지 압박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뭐 팀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깊었고 그 애정이 이번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번 시즌 상당히 힘든 굴곡 있는 시즌을 보내오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상당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선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데스크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정말 우승을 했습니다. 진정한 토트넘 레전드가 되었는데요. 토트넘 선수단이 올해도 한국을 찾습니다. 상암에 저도 해마다 경기를 좀 보러 갔었는데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칸 영화제의 초청 영편 한국 영화 위기입니다. 네, 기생충부터 올드보이, 박쥐까지 걸출한 감독 작품들의 초청 소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했던 칸 영화제가 올해는 좀 다소 조용합니다.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 장편 영화가 단 한 편도 초청받지 못한 건데요. 이래서 좀 한국 영화의 위기가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장편 초청작이 없는 게 12년 만의 일인데요. 정유미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만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분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당장 뭐 2년 전만 복귀해본다 하더라도 2023년이죠. 모두 7편의 영화가 칸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류승환 감독의 작품이죠. 베테랑2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칸 진출을 가지고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뭐 지표로 삼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은 한국 영화계의 어떤 누적된 문제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 여기에도 지금 설득력 있는 목소리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화계가 뭔가 경쟁력 있는 영화가 만들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뭐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칸의 경쟁 부분 물론이고 지금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주로 선정하는 감독 주간에도 초청을 못 받았고요. 또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주간이 바로 비평가 주간입니다. 여기에도 초청받지 못했다는 건 사실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홍상수 감독이나 이제 봉준호, 박찬호 감독 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감독들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영화계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흥행이 가능한, 좀 흥행 보장이 된 작품으로 제작이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홍상수 감독의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이 홍상수 감독은 칸 영화제 작품을 출품한 건가요? 출품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이군요. 아마도 뭐 우리 작품이 없다는 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네. 가장 아쉬움이 컸던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하지만 미래가 아직 아예 어둡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영화학도 허가연 감독이죠.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 허가연 감독이 한국 영화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졸업작품으로 만든 단편 첫 여름으로 영화학교 작품들이 경쟁하는 라 시네프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 건데요. 전 세계 영화학교 학생들이 만든 중단편 영화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라시네프 부문이 차세대 영화인을 발굴하는 경쟁 부문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올해 세계 646개 영화학교에서 2679편의 지원작이 칸 영화제에 출품이 됐는데 이 가운데서 16편만이 초청이 된 거고요. 네. 그 중에서 1등을 우리 허가영 감독이 차지를 한 정말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한국 영화 최초예요. 라시네프 부분 1등에 오른 게 이 첫여름이라는 작품인데요. 허가영 감독 한국 영화 아카데미 41기 졸업 작품으로 만든 30분가량의 단편 영화입니다. 어떤 내용을 그리고 있냐 하면 손녀의 결혼 대신에 남자친구 학수의 49제에 가고 싶은 노년 여성 영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단편 영화입니다. 이 노년 여성의 욕망을 전면에 내세워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파격적인 소재로 인해서 현지에서도 영화인들의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허 감독의 이번 성과 더욱더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 영화 위기론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쁜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감에서 한국 영화인으로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지원책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젊은 감독들이 마음 놓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정부가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모든 영화인들이 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재능 있는 감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될 정부 예산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벌써 50년째를 이어온 대표적인 뭐 영화제라고 한다면 서울 독립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해 20% 깎였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각종 지원제도 역시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자체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어떤 이 정당의 장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영화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졌던 영화제가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본이 없는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는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사라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K 컨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여러 언론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K 컨텐츠가 앞으로도 이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구축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정부 지원책을 이전 이상으로 K 컨텐츠의 그 위상에 맞게 조금 다시 설정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곧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한국 영화에 대한 좀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한편 이란의 반체제 영화 감독이죠. 자파르 파나히의 It Was Just an Accident가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이 영화 뭐 우리말로 한다면 그건 사고였을 뿐이다 이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헐리우드 감독들 그리고 유럽 거장 감독들 작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번 황금 종려상 후보작이. 네. 그랬던 걸 고려한다면 상당히 뜻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파나히 감독의 이번 작품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사고였을 뿐이다는 이 파나히 감독이 이란 검찰에 의해서 교도소에 구금됐던 당시 경험을 녹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 과거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이가 자신을 고문한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를 납치합니다. 그 뒤에 다른 반체제 인사들과 함께 그를 죽일지 아니면 용서할지 논의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지 않은 배우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히잡을 쓰지 않는 이란 영화, 사실 상상할 수가 없죠. 네. 이란의 엄격한 여성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감독 자체가 이란의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라든지 사법 체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칸 국제영화제 자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복된 투옥, 출국 금지로 22년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칸 국제영화제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파나히 감독의 어떤 복귀를 축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수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로 64세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이번 수상으로 유럽 3대 영화제 모두 최고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란 국영 매체 이 파나히 감독의 수상을 보도하지 않거나 깎아내리는 반응으로 깎아내리는 등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은 영화를 극장에 가서 보기보단 집에서 간편하게 OTT로 보는 관람 문화가 바뀐 것도 좀 한국 영화의 위상이 좀 위태로워지는 형국을 이끌었는데요. 이 한국 영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아까도 제가 정부 지원 절실하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네. 창작자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K-콘텐츠의 뿌리가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의 지원책 확산, 우리 영화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